자, 반갑습니다. 보이차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주역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주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흔히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 중에 사서 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삼경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고요. 주역은 역경이라는 학문으로, 혹은 역경에서 경자만 빠져서 역자라는 학문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역은 어떤 학문인가요? 라고 했더니 파트 제로 주역에 의해서 주역이란 유교의 경전 중 3경 중 하나인 역경을 말하며 이를 추격하여 역이라고 한다. 동양 최고의 철학서이자 전복을 위한 원전. 그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흉운을 물리치고 기운을 잡느냐 하는 처세술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동양 최고의 철학서라고 하는 건 가장 높다, 베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는, 그러니까 에인션트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점복서는 아닐까, 점술과 관련된 서는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이라는 존재가 여러 학문의 모티브가 되었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은 후대 여타의 점술들에 영향을 끼친 것도 맞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역학의 부분을 제외한 흔히 처세술이라던가 용인술, 그리고 정치술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두각을 발휘한 철학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역은 철학서의 개념에서 출발한 점복서이지, 그러니까 점을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역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싶고 잘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철학서의 일종이다. 즉 사람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어떤 시기와 어떤 때를 맞이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처세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거나 앞날을 알아보기 위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을 텐데, 주역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여타 주역 말고도 유김이라던가 육효라던가 혹은 기문동갑이라던가 이런 사상 8개 체제를 쓰는 모든 학문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상 8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역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근원인 것은 바로 무극 혹은 혼돈이라고 부르는, 서양식 표현으로 카오스가 되겠죠? 말 그대로 혼돈에서 음과 양으로 이분화됐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흔히 주역뿐만 아니라 모든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라고 불러요. 태극 혹은 양극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양의라고 부릅니다. 뜻 의자를 써서 두 개의 뜻 혹은 양의라고도 부르고 태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주역의 출발, 즉 음양의 출발은요, 무극 혹은 혼돈에서 양의, 즉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 적이 있을 텐데, 한마디로 무극에서 태양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일종의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로 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주역에서 굉장히 과학 시간으로 바뀐 느낌이 나는데, 여튼 골자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무극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음과 양이 나누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생명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주 근원적인 시원, 즉 근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유래됐다라고 보는 게 동양 철학, 즉 주역의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음과 양이, 그 양의가 또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과 양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음과 양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즉 음과 양은 상대적인 기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100도씨와 99도씨가 있으면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일까요? 당연히 100도씨가 양이고 99도씨가 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온도론에서는 어때요? 100도나 99도나 뜨거운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은 상대적인 기운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뜨겁고 더 가벼운 기운이 양이고요, 상대적으로 더 차갑고 더 무거운 기운이 음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또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사상입니다. 보통 저 상자는 코끼리 상자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체의 형상을 뜻하는 상자예요. 그래서 사상, 네 가지의 형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사상의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그 사상의학의 사상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음과 양의가 분할이 돼서 사상이 되었다. 즉, 네 개의 물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눠졌는가 하니, 자, 먼저 양이 음양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양 중에서도 뜨거운 것, 태양이 등장을 하고요. 자, 양 중에서 음이 나왔는데 이건 소음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태양에서 이렇게 음이 나왔는데 왜 소음으로 부르나요? 자, 아까 얘기했죠. 100도씨와 99도씨는 상대적으로 99도씨가 음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온도치에선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약하지만 음기를 포함한 양이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음은 또 차가운 기운은요. 음은 소양과 태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양과 태음의 차이는 뭐죠? 태음은 음 중에서도 더 차갑고 더 무거운 거. 소양은 음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열이 있고 가벼운 것. 한마디로 0도와 한 3도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0도는 이미 얼음이 돼서 단단해지만 3도는 어때요?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얼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네 가지의 형상, 즉 사상이 생겨났다. 즉 양의 강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음과 양에 강과 약이 추가가 되면서 또 음양이 형성되고 나니까 비로소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팔괘입니다, 여러분들. 즉 사상 팔괘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 태극, 양이 혹은 태극이 그리고 사상이 되고요. 사상이 팔괘가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주역은 출발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상이나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나? 이건 꼭 외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역을 하기에 앞서서 주역은 어쨌든 팔괘의 문자를 가지고 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그냥 봤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점을 긋는 거죠. 점 혹은 선으로 그냥 그어놓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옛날부터 주역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서이고 체계적인 학문서이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알고 보면 이 기호를 만든 의도와 설명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부터 이 주역이라는 게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일종의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팔괘라는 게 이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역은요, 팔괘를 바탕으로 씁니다. 음양과 사상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쓰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음양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메인은 팔괘입니다. 근데 적어도 음양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 팔괘고 이러한 팔괘가 어느 위치, 어느 방향에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서부터 주역은 태동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천팔괘와 후천팔괘를 이제 나눠놨는데 선천팔괘는 뭐고 후천팔괘는 뭐냐? 이제 제가 선천팔괘나 후천팔괘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도낙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도낙서 참 역학을 하시거나 이런 점술 관련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도낙서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도낙서라는 건 결국 에너지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동양 철학으로 치면 음양오행일 텐데 이 음양오행의 시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하도와 낙서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도는 하늘의 순행과 주관을 담당하고요, 낙서는 그 중에서도 땅의 고정된 위치, 즉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을 나누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하도 낙서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우 풀 논지가 많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하기에는 아직은 좀 오히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관심이 생기거나 혹은 사주나 이렇다 다른 학문에서도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도 낙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기는 하나 여기서 우리는 주역이라는 것은 하도 낙서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그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선천팔괘와 후천팔괘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선천팔괘는 뭐고 후천팔괘는 뭐냐? 말 그대로 선천팔괘는 흔히 말하는 하나의 국가를 포함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선천, 하늘이 열리기 이전의 팔괘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법칙 같은 거예요. 일종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열렸구나라는 것에 대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 위에 있고요. 땅을 상징하는 곤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태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불이 리가 오른쪽에 있고요. 감수 즉 왼쪽 당연히 불이 있으면 상대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가움을 담당하는 서쪽에 감수가 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태금, 손목, 진목, 간토가 배치되어 있었던 게 선천팔괴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천팔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팔괴가 이제 막 정립이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실제로 선천팔괴는 안 쓰진 않습니다. 다른 학문에서도 그렇고 주역에서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주역 자체도 워낙 오래된 학문이고 주역에서 파생된 학문 또 팔괴를 공유하는 사상에서의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선천팔괴 역시 일부 활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역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상 팔괴를 공유하는 체계들은요. 보통 후천팔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천팔괴와 후천팔괴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주목할 거는 후천팔괴를 조금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후천팔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일설에 따르면 거의 전설에 따르면 주나라의 문왕이 하도와 낙서 그리고 선천팔괴를 포함해서 이거를 주역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천팔괴를 창안했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견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완전히 신뢰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미 주나라 혹은 상나라 시대에는 이미 이 후천팔괴가 상용화가 돼 있었다는 소리고요. 이 후천팔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동방에서는 진목, 서방에서는 태금, 남방에서는 여기서 남방은 위쪽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학의 방위와 지적도의 방위는 다릅니다.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역학은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기 때문에 역학의 방위는 지적도의 방위랑은 정반대입니다. 여튼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동쪽에 진목 그리고 위에 남방의 리화, 태양의 기운이죠. 그리고 서쪽, 오른쪽에 태금의 기운이고요. 마지막에 북쪽,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감수. 이 네 가지의 기운을 중심으로 손목, 그리고 곤토, 간토, 건, 금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된 것이 후천팔괴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역이라는 학문은 선천팔괴보다는 후천팔괴를 주로 사용하는구나. 그렇지만 선천팔괴도 일부는 쓰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우 엄지가척입니다.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에서 팔괴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약간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상에서 팔괴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봤더니 태양이 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나니 건금과 태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태양은 뜨거운 기운인데 왜 금의 기운이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상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면서 특정한 팔괴가 나왔다는 거. 그 팔괴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건금은 금의 기운이보다는 하늘의 기운입니다. 하늘의 기운이고 태금은 금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연못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금이라고 뭉뚱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헤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일단은 건금, 태금 이거는 이제 태금에 주목하지 말고 태양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서 건금과 태금이 나왔구나.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음의 음과 양, 소음에서 음과 양으로 나눠진 리화랑 진목이 나왔습니다. 리화랑 진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의 음양이 나왔더니 손풍과 감수가 나왔습니다. 손풍과 감수. 그리고 태음의 음양은 간토와 곤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우에는 뜨거운 양의 기운이 결국 건금, 하늘의 기운을 만들었고요. 태음, 가장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건곤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던 태금과 간토는 상대적으로 태양과 태음에 소속이 돼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또 태양에서 음이 또 발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또 이제 간토는
태음에서 양이 발달한 케이스예요. 음양에서 나눠지고 이렇게 물질과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주역의 관점인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다. 어떤 학문을 제대로 알려면 그게 작동하는 원리와 배경관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다 보면 선생님 뭐 건금은 뭐고 태금은 뭐고 뭐 이화는 뭐고 이게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8개의 명칭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8개의 명칭. 자, 원래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라는 순서로 8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8개에 소속된 오행이 있는데 자, 이제 이 8개라는 애들이 어떤 순서로 생겼느냐라고 봤더니 자,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의 순으로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8개의 명칭과 그 순서, 자, 일건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일건천의 일은요, 숫자 1입니다.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건, 하늘 건자. 이 경우에는 이 명칭은 첫 번째 나오는 태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진 8개의 이름은 건이더라.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더라.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왔더라. 그래서 일건천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 그리고 그것이 1번이라서 일건천. 혹은 이제 다른 말로 건삼련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서 련자는 이을 연자입니다. 이어지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일건천의 괴상을 보면 실선이 3개가 돼 있죠? 실선이 3개가 돼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건삼련 혹은 일건천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 다음 이태택은요. 자, 이태택은 두 번째로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로 생겨난 거고 태금입니다. 자, 그리고 택은 연못택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태어난 태금의 연못. 그래서 이태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제 얘네가 어떻게 생길지 대충 원리가 슬슬 이제 보이죠? 자,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는 태상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상절이란 뭐냐? 자, 태금은 위에가 끊어졌더라. 끊어질 절자를 써서 태금은 위에가 끊어졌더라. 그래서 태상절이라는 소리야. 다음에 삼리화는, 자, 세 번째로 나온 리해화. 자, 세 번째로 나온 리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삼리화 혹은 다른 말로 리중절. 리화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리중절입니다. 자, 사진례는 그러면 네 번째로 나온 진은 뢰더라, 우래더라, 벼락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진례라고 부르고 진하련이라고 부릅니다. 진하련은 그러니까 진이라는 기운은 아래가 이어져 있더라 라고 해서 진하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손풍. 다섯 번째로 태어난 손풍은, 자, 손이라는 바람의 기운은 손하절이라 그래서 아래가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오손풍, 손하절입니다. 자, 육감손은 여섯 번째로 나온 감이라는 기운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감은 가운데가 이어져 있으니 감중련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칠간산. 일곱 번째로 나온 간토는 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위에가 이어져 있으니 간토는 위에가 연결되어 있더라 해서 간상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곤지는 여덟 번째로 마지막에 나온 곤의 기운은 땅을 상징하더라. 그래서 곤삼절. 곤은 3개가 다 끊어져 있더라 해서 곤삼절입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 어디는 뭐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를 한 대도 있고 어떨 때는 건삼년, 태상절, 리중절, 진하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그 순서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물상에 집중을 하느냐, 물체의 상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괴 자체의 모양을 집중하느냐의 차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보겠습니다. 8괴는 다시 소성괴라고 불린다. 작게 이루어진 괴라고 부른다. 소성괴라고 불리며 이를 다시 상괴와 합괴로 합쳐 하나의 괴를 이룬 것을 대성괴라고 한다. 즉 상괴와 합괴, 그러니까 8괴를 다시 위와 아래로 2개의 괴를 합쳐서 구분을 지으면 얘가 뭐가 된다? 클대자를 써서 대성괴가 된다. 그래서 주역은 이 64대성괴를 바탕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끝났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